왕실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왕관을 원하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반드시 곁에 두려 할 때, 그 존재는 어느 순간 권력이 됩니다. 소피 에든버러 공작 부인은 오랫동안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중심보다 한 걸음 뒤에 있었고, 위기가 찾아오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수로 무너진 적도 있었고, 생명의 경계까지 갔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돌아왔고, 시간이 흐를수록 왕실은 그녀를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믿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왕실의 미래와 연결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찰스와 윌리엄 사이에는 아무도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질문 하나가 놓이게 됩니다. 왕관을 물려줄 수 있다면 신뢰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것일까요? 소피 에든버러 공작 부인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화려한 스캔들도 왕위 계승의 긴장감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녀는 늘 한 걸음 뒤에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다른 사람을 향할 때도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고, 박수가 크지 않은 자리에서도 조용히 왕실의 무게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은 언제나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위기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지, 누가 불편한 자리에 대신 가는지, 누가 말없이 약속을 지키는지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소피의 이름은 바로 그런 순간들에 반복해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성과 평화, 분쟁 지역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력 보호, 장애인과 어린이, 농업과 지역사회 문제까지 폭넓은 분야를 맡아왔습니다. 특히 전쟁과 폭력의 상처가 남은 지역을 직접 찾아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단순한 의전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왕실의 미소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침묵 뒤에 숨은 고통을 마주해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소피가 주목받는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거대한 연설로 존재감을 증명하기보다 오랫동안 같은 분야를 찾아가고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쪽을 택했습니다. 왕실에서 관심은 쉽게 이동하지만 신뢰는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번의 화려한 방문보다 10년 동안 이어지는 약속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행보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24년 우크라이나를 찾았을 때도 그랬고, 이후 콩고 민주공화국과 보스니아, 그리고 2026년 소말리아와 케냐를 방문했을 때도 소피는 가장 편안한 길보다 가장 불편한 현장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인기 있는 왕실 인물로 만들기 위한 행보라기보다 왕실이 가장 민감한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굳혀져가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흥미로운 장면은 윌리엄과의 관계에서도 보였습니다. 2025년 두 사람은 로열 코널 쇼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공식 일정이었지만 그 장면은 훗날 더 큰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정말 윌리엄이 소피를 자신의 미래에서 지우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문제는 소피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녀의 자리를 미리 보장하려 했다는 데 있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소피에게 왕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군주가 될 사람도 아니고 왕세자빈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카운슬러 오브 스테이트 명단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실의 전원기를 이야기할 때 그녀의 경험이 반복해서 거론된다면 그것은 직함보다 관계와 판단력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왕실에는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필요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위치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소피는 점점 두 번째 쪽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의 조용한 충성은 더 이상 개인적인 미덕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미래의 왕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너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다른 사람의 선택을 묶어버리는 순간. 충성은 보호가 아니라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피 자신조차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녀의 이름은 왕관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소피가 처음부터 왕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과거에는 지금의 침착함과는 전혀 다른 거칠고 위험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왕실에 들어오기 전 그녀는 홍보업계에서 일했고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며 스스로 경력을 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먼저 배운 여성이었습니다. 1999년 에드워드 왕자와 결혼한 뒤에도 소피는 한동안 사업가와 왕실 구성원이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위장 취재 기자와의 대화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사적인 자리라고 믿고 했던 말들이 기사 제목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순식간에 왕실의 골칫거리처럼 묘사됐습니다. 그 사건은 소피에게 잔인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왕실에서는 한 문장이 설명보다 먼저 퍼지고 해명은 언제나 의혹보다 늦게 도착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녀와 에드워드는 사업 활동에서 물러나 왕실 업무에 집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진 사람은 말을 적게 하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은 해야 하고 어떤 침묵은 오히려 더 위험한지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해, 소피는 언론의 비판보다 훨씬 두려운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는 가공 의임진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고 항공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왕실의 직함도 카메라도 체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것 하나만이 중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딸 레이디 루이즈를 출산할 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태반 조기방리로 심각한 출혈이 발생했고 긴급한 의료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딸 역시 예정일보다 일찍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아이 모두에게 평범한 출산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들은 훗날 소피가 시력 보호와 의료, 장애인 지원에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녀에게 병원과 구조 현장은 단순한 공식 방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이미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소피는 과거 자신을 긴급 이송했던 템스밸리 에어 앰뷸런스와 다시 마주했습니다. 수십 년 전 그곳에 도움을 받아 살아남았던 여성이 이제는 왕실 후원자로 돌아와 구조대원들을 만났습니다. 시간은 그녀에게 왕관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알아보는 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찰스가 훗날 소피를 단순한 가족 이상의 존재로 바라봤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뜬금없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완벽한 여성을 본 것이 아니라 실패한 뒤에도 돌아왔고 죽음 가까이 갔다가도 다시 일어선 사람을 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신뢰는 너무 깊은 신뢰입니다. 누군가를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보호는 집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난 뒤 소피를 둘러싼 그 신뢰의 무게는 이전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난 뒤 왕실은 단순히 한 명의 군주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온 중심축이 사라졌고 그 빈자리에서 누가 새로운 시대를 떠받칠 것인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는 국왕이 되었고 윌리엄은 왕위 계승자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소피의 이름도 이전보다 훨씬 자주 등장했습니다. 2023년 에드워드는 아버지 필립 공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에든버러 공작 자귀를 받았습니다. 소피 역시 에든버러 공작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자귀보다 역할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법적으로 카운슬러 오브 스테이트에 포함되어 필요할 경우 군주의 일부 공적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 소피에게는 그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현장에서 소피의 존재감은 계속 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역설입니다.
남편에게는 제도가 있었고 소피에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법이 자리를 보장했고 다른 한 사람은 오랜 시간 쌓인 신뢰가 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피가 맡아온 임무는 결코 편안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쟁과 분쟁 속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찾았고 콩고 민주공화국과 보스니아를 방문했으며 2026년에는 소말리아와 케냐까지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연회도 왕실의 웃음을 기다리는 군중도 없었습니다. 대신 전쟁이 남긴 상처와 누구도 쉽게 묻지 못하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왕실은 누구를 어디에 보내는지로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빛나는 사람을 보내는 자리도 있지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소피는 점점 후자의 임무를 맡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윌리엄과 소피가 함께 로열 코널쇼의 모습을 드러낸 장면도 그래서 의미심장합니다. 두 사람은 농업과 지역사회를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갈등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세대의 왕실 구성원이 한 팀처럼 움직이는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훗날 전해진 이야기처럼 윌리엄이 정말 소피를 자신의 미래에서 밀어내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는 단지 새로운 왕실을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설계하려 했던 것뿐일까요? 여기서 문제는 한 사람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더 날카로운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는 이유로 이전 시대가 축적한 경험까지 함께 지워도 되는가? 찰스에게 소피는 바로 그 질문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왕실에서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불편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화려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원래 이야기의 흐름에 따르면 찰스는 어느 순간 그 가치를 말로만 남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는 소피의 미래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만든 장치가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신뢰를 흔드는 문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찰스와 윌리엄 사이의 갈등을 단순한 세대 차이로만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왕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다만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찰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경험의 단절이었고 윌리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의 시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버지의 방식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찰스가 암 진단 사실을 공개하면서 왕실은 다시 한번 시간의 냉혹함을 마주했습니다. 국왕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공식 업무를 이어갔지만 질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왕위 계승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은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 제도였고 찰스는 자신이 없어진 뒤에도 무엇이 남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캐서린 역시 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윌리엄은 아내의 치료와 세 자녀, 그리고 왕세자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이전과 다른 현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비울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깊은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경험이 윌리엄을 더욱 독립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미래의 왕실을 더 작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자신과 캐서린을 중심으로 전문 참모들이 움직이는 구조를 원했던 것으로 원문의 이야기는 묘사합니다. 오래된 관계보다 명확한 책임, 관습보다 효율을 선택하려 했던 것입니다. 찰스의 눈에는 그것이 위험하게 보였습니다. 왕실은 조직효만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의 상처와 비밀을 알고도 입을 다물었던 사람. 필요할 때 군주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면 효율적인 왕실은 만들 수 있어도 외로운 왕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선 끝에 소피가 있었습니다.
윌리엄에게는 전혀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피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식 일정에서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했고 서로에 대한 공개적 적대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권이었습니다. 미래의 국왕이 자신의 참모를 결정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누군가의 자리를 미리 보장한다면 왕관은 물려받는 순간부터 이미 다른 사람의 의지가 새겨진 왕관이 됩니다. 왕은 왕관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왕이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까지 결정할 권리가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찰스는 아들이 너무 빨리 과거를 잘라낼까 두려워했고, 윌리엄은 아버지가 미래까지 통제하려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왕실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선의를 가진 두 사람이 서로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기보다 깊은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피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요구한 적도 없는 자리,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약속, 그리고 미래의 왕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 마침내 찰스는 자신이 믿는 연속성을 한 장의 문서에 담았다고 이야기는 전합니다. 이미 한 사람의 서명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의 서명란은 끝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문제의 중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원문의 주장에 따르면 찰스가 준비한 문서의 이름은 코로나션 컨티뉴리티 어코드, 즉 대관식과 왕실의 연속성을 연결한 합의문이었습니다. 현재 공개된 공식 왕실 자료에서 이 문서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야기 속에서 이 한 장의 종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찰스의 서명은 적혀 있었고 남은 것은 윌리엄의 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소피가 새로운 통치 체제에서도 일정 기간 핵심 자문 역할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조건이 대관식 준비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윌리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지막 승인 역시 쉽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피의 충성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네는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찰스가 왜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몇 달 전에 한 콤먼웰스 행사 준비회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윌리엄은 행사를 짧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 오래된 절차와 인원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시대에 맞춘 실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삭제된 이름들 가운데 엘리자베스 2세가 과거 인정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에게 일정은 단순한 순서표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군주가 남긴 약속까지 편의를 이유로 지워도 되는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원문의 서사에서 소피는 자신의 자리까지 양보할 뜻을 보이며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찰스는 바로 그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말할 때 과거의 약속이 가진 무게를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 소피였기 때문입니다. 찰스는 윌리엄이 구조와 효율을 이해하지만 왕실이라는 가족 안에서 누군가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피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보호가 강제가 되는 순간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윌리엄이 문서를 받아들었을 때 그가 폭발적으로 화를 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마지막 장까지 읽지 못하고 서류를 덮었다고 전해집니다. 분노보다 상처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소피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못해 미래의 왕에게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미리 명령하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윌리엄에게는 이미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가족 중심 자문 구조를 축소하고 자신과 캐서린 그리고 전문적인 헌정 참모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안에는 소피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찰스의 두려움이 단순한 상상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섬뜩한 질문을 남깁니다.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윌리엄의 계획을
찰스는 대체 어떻게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을 따라가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찰스가 윌리엄의 비공개 구상을 어떻게 먼저 알았는지 원문의 이야기는 뜻밖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캐서린이었습니다. 남편의 곁에서 가장 오래 미래의 왕실을 준비해온 사람이 오히려 그 계획을 찰스에게 보여줬다는 설정입니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사랑과 통제의 경계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캐서린은 윌리엄이 소피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서둘러 과거와 거리를 두려 한다고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 시대의 사람을 남기는 것이 약함처럼 보일까 두려워 필요한 경험까지 잘라내고 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 판단에는 그녀 자신의 시간도 겹쳐 있었습니다. 암 치료로 공적 활동에서 물러나야 했던 시기, 캐서린은 왕실이 한 사람의 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자리를 비울 수 있고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은 직함이 아니라 오래 쌓인 신뢰일 수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소피는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미래를 지탱할 수 있는 여단되는 연결고리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의가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윌리엄의 허락 없이 문서를 찰스에게 전달했다면 그것은 분명 신뢰를 흔드는 선택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족의 비밀을 넘기는 순간 보호와 배신은 놀라울 만큼 비슷한 얼굴을 갖게 됩니다. 윌리엄이 진실을 알았을 때 더 아팠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캐서린에게 자신이 스스로 사람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큰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차가웠습니다. 캐서린은 그가 무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너무 지쳐 있었고 너무 빨리 독립을 증명하려 했다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던 소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자신에게 보장된 자리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소피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약속이 윌리엄의 첫 선택을 빼앗는다면 그 약속은 더 이상 명예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충성은 강제로 유지되는 순간 충성이 아니며 신뢰는 서명으로 묶는 순간 이미 금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에게도 같은 경고를 건넸다고 이야기는 전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보호라도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으면 결국 조종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판이 뒤집혔습니다. 찰스는 소피를 지키려 했고 캐서린은 윌리엄을 지키려 했으며 윌리엄은 자신의 독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었던 소피만이 아무것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처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택할 자유를 돌려줬습니다. 왕실에서 자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스스로 지우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그 포기는 패배처럼 보이면서도 오히려 가장 강한 압박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건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습니다. 아무 문서도, 아무 명령도 없다면 윌리엄은 그래도 소피를 자신의 곁에 남기고 싶어 했을까요? 소피가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순간 이 갈등은 처음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윌리엄 앞에는 아버지의 명령도 강제로 따라야 할 조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처음으로 온전히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원문의 이야기에서 소피는 윈저의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보장을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왕에게 한 가지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신뢰였고 강요된 영향력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윌리엄도 처음으로 소피와 문서를 분리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는 그녀를 아버지가 남긴 조건의 일부처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사람은 권력을 움켜쥐려는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약속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윌리엄은 질문을 바꿉니다. 왜 아버지가 소피를 남기려 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은 정말 소피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스스로 묻게 됩니다. 원문의 결말에서 그는 찰스가 강요했던 영구적인 보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권한과 판단으로 소피에게 제한된 기간 동안 자문 역할을 맡기는 새로운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야기에서는 그 기간이 3년으로 설정됩니다. 결과만 보면 소피는 결국 남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찰스가 윌리엄에게 소피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윌리엄이 스스로 소피에게 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실에서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했느냐뿐 아니라 그 선택이 누구의 의지에서 시작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찰스 역시 자신의 원래 조건을 거두었다고 이야기는 전합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경험의 단절은 막을 수 있었지만 아들의 통치까지 지배하려 했던 방식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왕관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첫 판단까지 대신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윌리엄도 배워야 했습니다. 독립적인 왕이 된다는 것은 이전 세대가 믿었던 모든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진짜 독립은 아버지의 선택을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을 자신의 이유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 소피는 2026년에도 활발하게 왕실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 여성과 성폭력 생존자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소말리아와 케냐를 찾았으며 국내외에서 수많은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어떤 비밀 문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녀의 역할은 이미 오랜 시간의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평생 왕관을 바라본 적 없는 여성이 어느 순간 왕관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얻은 순간은 권력을 붙잡았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였습니다. 찰스는 연속성을 지키되 통제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윌리엄은 독립을 지키되 고립을 선택해서는 안 됐습니다. 소피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대신 서로의 신뢰를 지키려 했습니다. 왕관은 혈통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직함도 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만큼은 어떤 문서에도 미리 서명해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윌리엄이 선택한 것은 소피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 없이도 남아있을 가치가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